안녕하세요. 서울탑치과 연문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게시판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서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온 질문이 임플란트의 부작용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환자분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으면 정말로 이제 좀 힘들어지는 어떤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신경에 마비가 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작용인가요? 사람의 아래 턱뼈에는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큰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랫니의 아랫부분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신경뿐만 아니라 큰 동맥도 같이 흐르고 있어서 그 경우 만약에 드릴이라든지 임플란트가 신경을 침범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신경을 누를 경우에도 신경관의 어떤 자극이나 손상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일시적인 이 마비 증세가 오거나 아니면은 또 오랫동안 이 마취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오랫동안 감각 손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방지하려면은 보통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같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쓰시게 되면 이러한 신경관의 손상은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신경관 손상은 점점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지고 CT나 아니면은 이런 방사선 기기들이 도와주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저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작용인가요? 저장력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장력이라는 게 이제 씹는 힘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보통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상실하고 몇 달 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부분을 오랫동안 안 쓰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오랫동안 안 쓰다가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퇴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100%의 기능 발휘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장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근육이 퇴화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임플란트 위에 상부에 올린 보철물이 현재 환자분의 상태에 잘 맞지 않게 제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처음에는 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위치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임플란트 보철물을 한 번에 완전히 세팅을 해서 마무리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들의 어떤 변화들을 감지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지 않을 때도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똑바르게 신겨야 되고, 그 위에 올라가는 상부 보철물이 환자의 교합 상태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만들어져도 환자분이 아직은 몇 달 기능을 못하거나 또는 몇 년 동안 기능을 안 하셨다가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100%의 기능이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러한 저장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회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약간 인내심이 필요하면서 일종의 우리가 다리나 팔 같으면 재활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저작근들도 약간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뼈가 녹았는데 이것은 왜 발생하나요? 임플란트의 가장 무서운 최대의 적이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주위 치조골이 녹아내려서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고 또는 임플란트를 잡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있는 나무로 얘기를 하자면 나무가 임플란트고 그 주변을 흙이 싸고 있는데, 이 흙이 싹 씻겨나가게 되면 나무는 저절로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뼈가 녹아 없어지면은 임플란트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흔들리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뼈가 녹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임플란트가 뼈가 많은 위치에 정확히 잘 식립이 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치조골이 부족하다면 충분한 치조골 이식을 해야 뼈가 녹는 부분을 조금 오랫동안 방지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심는다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지속적인 구강위생 관리, 댁에서도 치간 칫솔이나 치실이나 칫솔질 같은 관리를 보통 치아만큼 그 이상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주기적인 스케일링 또는 잇몸 치료들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뼈가 녹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축농증이 생겼어요. 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부분이 아래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고요. 위턱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악동에 보통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일반인들은 축농증이라고 부르고 우리 의사들은 상악동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어금니 쪽에 위턱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이 상악동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상악동은 인체에서 꼭 필요한 빈 공간이에요. 뼈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이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피는 역할도 하고 머리의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데 그 공간이 때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거의 없게 만드는 우리 임플란트를 심을 때 굉장히 정복을 해야 되는 어떤 해부학적인 그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악동 안쪽에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상악동 안쪽에 뼈 이식을 할 때 이 상악동 막이라고 상악동을 싸고 있는 어떤 주머니 같은 막이 있습니다. 그걸 터지지 않게 잘 들어 올려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손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손상을 받지 않았어도 이식한 이식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과 염증이 생기면서 상악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염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시는 축농증이죠. 그래서 이 상악동에 임플란트를 거상하고 심는 이 상악동 거상술은 상당히 숙련된 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잘 시술이 돼도 그 이후에 코를 팡 푸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나머지의 어떤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 상악동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가장 숙련된 어떤 상악동 거상술을 하실 수 있는 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의문 가시는 4가지 의문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다 막을 수 있는 의사는 세계에는 없습니다. 누가 해도 또 아무리 잘해도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100% 없는 그런 병원은 있지 않고요. 다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